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철민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정말 오늘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제가 실수한 것들도 있고, 정말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무력함을 느꼈던 순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내 순자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 이야기 꼭 해야 해.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 그래서 용기를 내봅니다. 제가 왜 동네 사기꾼들을 잡기 시작했냐고요? 사실 저도 당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철민이가 40년 넘게 경찰 생활했던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사기를 당했어요.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동네에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 이건 누군가는 막아야겠다. 경찰, 신고해봤자 증거 부족이래요. 민사 문제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물론 제 방식이 항상 옳았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위험했고, 때로는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사기꾼들이 많이 사라졌고, 피해자들이 줄어들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5년간 제가 겪은 일들입니다. 어떤 사기꾼들을 만났고, 어떻게 대응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사기꾼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2019년 봄이었어요. 은퇴한 지 딱 1년 됐을 때였죠. 우리 집 현관문에 누가 벨을 눌렀어요. 나가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명함을 내밀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행복한 우리 집 리모델링이라는 회사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노후 주택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댁이 딱 대상이 되시는데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럴듯하더라고요. 정부에서 70% 지원해준다. 어르신들 편하게 사시라고 하는 사업이다. 이미 우리 동네에서도 10집이 넘게 신청했다. 게다가 서류까지 보여주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르신, 화장실 좀 봐도 될까요?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해하시는 게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이거 큰일 났네요. 이 타일 밑에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방치하면 아래층까지 피해가요. 당장 공사 안 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도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래층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있는데 정말 우리 집 때문에 피해를 보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묻었죠. 그럼 공사비가 얼마나 드나요? 원래는 800만 원인데 정부 지원 70% 받으시면 24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하시면 추가로 회사에서 20% 더 할인해드려서 190만 원에 해드릴게요. 단 오늘만이에요. 정부 지원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뻔한 수법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특히 오늘만이라는 말에 압박을 느꼈죠.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해서 줬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계약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해보니 자재 수급 문제로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도금 100만 원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재를 주문해야 한다면서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가서 물어봤죠. 김 씨, 혹시 우리 아파트에서 정부 지원으로 리모델링 하는 집 있어요? 어르신, 무슨 정부 지원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어르신, 설마 그 양복 입은 놈한테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경비 김 씨 말로는 이미 우리 아파트에서만 5집이 당했다는 거예요. 모두 노인분들이었고요.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에서는 계약서가 있으니 민사 문제라고 직접 해결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분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4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는데 이런 간단한 사기에 당하다니.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당했는데 다른 노인분들은 얼마나 쉽게 당하겠나. 다음 날부터 저는 이 사기꾼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명함에 있는 회사를 찾아갔죠. 주소지에 가보니 그런 회사는 없었어요. 전화번호도 이미 없는 번호였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 사기꾼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매일 아파트 주변을 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사기꾼을 발견했어요. 옆 아파트 앞에서 또 다른 노인분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그 노인분한테 말했어요. 어르신,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저도 당했어요. 사기꾼은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잡았죠. 40년 경찰 생활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제압하는 건 아직도 자신 있었거든요. 야, 임마. 우리 동네에서 몇 명을 속였어. 다 토해내.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아저씨, 뭔 소리예요? 저는 정당한 사업을. 닥쳐. 내가 누군지 알아. 박철민이야. 서울강력계에서 30년 일했어.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다 알아. 지금 순순히 피해자들 돈 돌려주면 넘어가 줄게. 아니면 사기죄, 문서위조죄로 고소할 거야. 사실 저는 이미 은퇴했지만 그래도 경찰 출신이라는 게 효과가 있었어요. 사기꾼은 벌벌 떨면서 자기가 받은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피해자들을 모아서 돈을 돌려받게 했죠. 총 8명, 피해액만 6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기꾼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팀이었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계속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조직을 완전히 없애야겠다고. 먼저 그들의 수법을 파악했어요.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를 타깃으로 삼고 정부 지원을 미끼로 접근한다. 그리고 긴급한 수리가 필요하다고 겁을 주고 오늘만 할인이라며 압박한다. 계약금을 받고는 잠적하거나 형식적인 공사만 하고 돈을 더 요구한다. 저는 이들을 잡기 위해 함정을 봤어요. 제 지인 중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분이 있었는데 그분께 부탁해서 미끼 역할을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녹음기와 몰래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물론 이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드디어 그들이 미끼를 물었어요. 이번엔 팀장급으로 보이는 놈이 직접 왔더라고요. 더 큰 건을 노렸나 봐요. 우리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가짜 계약서를 쓰는 장면도 촬영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죠.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조직적인 사기 집단이에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 넘어요. 이번엔 경찰도 움직였어요.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결국 그 조직은 일망타진됐어요.
주범 3명은 구속됐고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았죠. 피해자들도 대부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 아파트에 사기 예방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최신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배우는 모임이죠. 첫 번째 사기꾼을 잡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리 아파트 노인정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최근에 건강식품 설명회가 자주 열리는데 거기 가면 공짜로 선물도 주고 밥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게 그 설명회에 간 노인분들이 하나같이 비싼 건강식품을 사오신다는 거였어요. 박 회장님, 나도 어제 갔다 왔는데 정말 좋더라고. 무릎 아픈데 특효약이라면서 먹으니까 정말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노인정에서 저를 박 회장이라고 부르는 김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가격을 물어보니 한 달분에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그거 성분이 뭐예요? 혹시 제품 포장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할머니가 가져온 제품을 보니 포장은 화려한데 정작 중요한 성분 표시는 애매하게 되어 있었어요. 천연 추출물, 특수 효소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성분명은 없었죠. 그리고 제조사를 검색해 보니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이거 일단 드시지 마세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저는 그 설명회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이 차로 모시러 온다는 시간에 맞춰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죠. 과연 봉고차 한 대가 와서 노인들을 태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태연하게 탔어요. 어르신, 처음 오시나 봐요. 아이고, 오늘 정말 좋은 날 오셨어요. 특별 이벤트가 있거든요.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굴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계속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어요. 3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시외곽의 한 펜션이었어요. 넓은 홀에 의자가 100개쯤 놓여 있었고 이미 많은 노인들이 와 있었죠. 설명회가 시작되자 젊은 여자가 나와서 진행을 했어요. 처음엔 건강 상식 같은 걸 이야기하더니 점점 공포 마케팅을 시작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요즘 무릎 안 아프신 분 있으세요? 없죠. 이게 다 연골이 닳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방치하면 나중에 휠체어 타야 해요. 여기 사진 보세요. 이분도 처음엔 무릎만 좀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서운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노인들을 겁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제품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과장해서 설명했어요. 심지어 가짜 의사까지 동원해서 추천하는 척했죠. 자, 이제 특별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50% 할인, 그리고 3개월분을 사시면 1개월분은 공짜.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바로 체험 사례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심어둔 바람잡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자 노인들이 하나둘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경찰은 또다시 미온적이었어요. 어르신, 이건 단순 과장 광고예요. 사기로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먼저 그 건강식품을 하나 구입해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제 조카가 약사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삼촌, 이거 그냥 밀가루에 비타민 조금 섞은 거예요. 원가는 10,000원도 안 돼요. 50만 원짜리 제품의 원가가 10,000원도 안 된다니. 이건 명백한 사기였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거였어요. 한 번 산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해서 추가 구매를 압박하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가서 협박카드 팔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들을 완전히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죠.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피해자들까지 모았어요. 총 47명이 모였는데 피해액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함께 작전을 짰어요. 다음 설명회 때 우리가 대거 참석해서 그들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기로 한 거죠. 또한 언론사에도 제보했어요. 마침 한 방송사에서 노인 대상 사기를 취재하고 있었거든요. D-Day. 우리는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설명회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들이 제품을 팔기 시작하는 순간 일제히 일어났죠. 여러분, 이거 다 사기예요. 저희가 성분 분석한 결과 그냥 밀가루예요. 제가 크게 외치자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외쳤어요. 맞아요. 우리도 속았어요. 돈 돌려주세요. 설명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기꾼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죠.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방송국 기자들이 들어왔어요. 카메라를 들고요. 저희는 MBC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노인 대상 건강식품 사기에 대해 취재하고 있는데요. 사기꾼들은 카메라를 피해 도망가려 했지만 우리가 미리 출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잡혔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죠. 이 사건은 그날 저녁 뉴스에 크게 보도됐어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죠. 결과적으로 이 조직의 총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은 일부나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 노인보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구청, 경찰서, 노인복지관이 협력해서 사기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의심스러운 업체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저도 이 네트워크의 자문위원이 됐어요. 매주 한 번씩 노인정을 돌면서 최신 사기 수법을 알려드리고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방법을 교육했죠. 특히 이런 말씀을 꼭 드렸어요. 어르신들, 공짜는 없어요. 특히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같은 거 함부로 사지 마세요. 정말 좋은 거면 병원에서 처방해주겠죠. 그리고 오늘만, 지금만 이런 말하면 100% 사기예요. 좋은 물건은 내일 가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사기꾼도 잡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교묘하고 악랄한 사기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다음에 만난 놈들은 정말 위험한 놈들이었어요. 건강식품 사기 사건이 방송에 나간 후 저는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사기꾼 잡는 할아버지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기꾼들도 저를 알게 됐거든요. 2020년 여름,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시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정호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버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황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여러 사기를 경험한 저는 바로 알아챘죠. 이것도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수사관님 성함이 김정호라고 하셨죠? 몇 층 몇 호실에 계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화로 바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으려 하자 상대방이 다급해졌어요. 아버님, 지금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 아버님 계좌가 곧 동결될 겁니다. 지금 당장 안전계좌로 자금을 옮기셔야. 역시나 돈을 요구하는 순간이 왔어요.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 연기를 했죠.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버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거짓말로 5천만 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더욱 친절해지더라고요. 아버님,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돈이 범죄 자금으로 오인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안전계좌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잠깐만요. 제가 메모 좀 할게요. 저는 시간을 끌면서 역추적을 시도했어요. 제 조카가 IT 보안 전문가여서 미리 제 폰에 특수 앱을 깔아놨거든요. 통화를 녹음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번호를 추적하는 앱이었죠. 그런데 이 녀석들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전화를 걸더라고요. 심지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로 접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제가 문자로 보낸 링크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세요. 링크를 확인해 보니 정말 진짜 검찰청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였어요. 거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다 털리는 거죠. 저는 작전을 바꿨어요. 일단 속는 척하면서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기로 한 거죠. 아이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직접 만나서 도와주실 수 없나요? 아버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조사는 어렵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경찰인데 아들한테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순간 상대방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 아드님이 경찰이시라고요? 어느 경찰서에 계신가요? 강남경찰서 강력계예요. 요즘은 사이버 수사도 하던데 이런 것도 잘 알겠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전화가 끊겼어요. 역시 가짜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녹음한 파일과 가짜 사이트 정보를 가지고 경찰 사이버 수사대를 찾아갔죠. 형사님, 이 녀석들 잡아야 해요. 우리 동네 노인분들이 계속 당하고 있어요. 젊은 사이버 수사관이 제 자료를 보더니 감탄했어요. 어르신, 이거 중요한 단서예요. 최근에 이 수법으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어르신이 수집한 이 정보로 IP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제공한 정보로 용의자들의 위치를 특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국내에도 협력자들이 있었죠. 바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주는 놈들이었어요. 조사관이 제안했어요. 어르신,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이 미끼 역할을 해주시면 국내 공범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저는 승낙했어요. 다음 날부터 작전이 시작됐죠. 제가 일부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비싼 물건을 싸게 판다고 올렸어요. 그러자 곧바로 연락이 왔죠.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 통장을 테스트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어르신, 제가 그 물건 사고 싶은데요. 먼저 입금할게요.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거래해요. 저는 지방이라 힘든데. 택배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먼저 입금할게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어요. 가짜 입금 확인서를 보내고 물건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일부러 속는 척했어요. 그래요. 그럼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상대가 알려준 계좌번호를 경찰에 바로 전달했어요. 경찰은 그 계좌를 추적해서 대포 통장 유통책을 찾아냈죠. 그리고 마침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보스급 인물을 검거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검거된 놈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거든요. 우리 동네 노인들의 명단이 따로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름, 전화번호, 대략적인 재산 규모까지. 누군가 우리 동네 노인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거였어요. 저는 분노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조사해보니 몇 달 전에 우리 아파트에서 노인복지 실태 조사를 한다며 설문조사를 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 많은 노인분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든요. 저는 그때 설문조사를 했던 업체를 추적했어요. 역시나 유령 회사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고들었어요. CCTV를 확인하고 목격자를 찾고 심지어 사설 탐정처럼 미행도 했죠. 결국 범인을 찾았어요. 놀랍게도 우리 아파트 부동산 직원이었어요. 노인들의 집을 거래하면서 얻은 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거였죠.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믿었던 사람이. 저는 증거를 모아서 그 직원을 직접 찾아갔어요. 자네, 내가 누군지 알지? 왜 그런 짓을 했어? 아, 아저씨. 그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그래서 노인들을 팔아먹었다고. 자네 양심은 어디 갔어? 그는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구속됐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파트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어요.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했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방문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죠.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는 잠시 숨을 돌렸어요. 그런데 2021년 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죠. 이번엔 중고거래 사기였어요. 우리 아파트에 사는 박씨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손자 선물로 중고 자전거를 사려고 했는데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철민이 형, 나 좀 도와줘. 30만 원인데 돈도 돈이지만 손자한테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나. 사연을 들어보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전거를 샀는데 판매자가 입금 후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였죠. 박씨, 판매자 정보 좀 보여주세요. 확인해보니 판매자는 여러 개의 계정을 돌려가며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피해자도 한둘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플랫폼 업체는 책임을 회피했고 경찰은 소액이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이 사기꾼을 추적하기로 했어요. 먼저 그가 올린 다른 물품들을 확인했죠. 패턴이 있었어요. 항상 시세보다 2030% 싸게 올리고 직거래는 절대 안 하고 선입금만 요구했죠. 제가 가짜 구매자로 접근했어요. 이번엔 노트북을 산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노트북 구매하고 싶은데 혹시 직거래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지방이라 택배만 가능해요. 그럼 통화라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고가라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드릴게요. 이 녀석 자기 번호는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면서 정보를 수집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발견했어요. 사진에 찍힌 배경에 특정 지역의 랜드마크가 보였던 거예요. 저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혼자 가기엔 위험할 수 있어서 예전 경찰 동료였던 후배를 데리고 갔죠. 우리는 그 지역 중고거래, 시장과 전자제품 상가를 돌아다녔어요.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찾았어요. 한 전자제품 상가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였죠.
온라인에 올린 물건들이 모두 그 상가의 전시품들이었어요. 직원이 몰래 사진만 찍어서 올리고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이었던 거죠. 저는 그를 조용히 불렀어요. 젊은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누구세요? 나는 내가 사기친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왔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렸는지 알아? 그는 도망가려 했지만 제 후배가 막았죠. 우리는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어. 하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다 돌려주고 사과하는 거. 다른 하나는 경찰서 가는 거. 뭘 택할래? 저는 그냥 용돈 벌려고. 용돈? 남의 돈 훔치는 게 용돈 버는 거야? 특히 노인들 상대로? 알고 보니 이 녀석은 주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노렸어요. 프로필을 보고 나이 든 사람 같으면 더 적극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정말 악질이었죠. 결국 그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제가 확인한 피해자만 23명, 총 피해액은 8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라도 다 갚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이런 중고거래 사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안전 중고거래 센터를 만들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 공간을 빌려서 직거래 장소로 제공한 거죠. CCTV도 설치하고 물건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또한 중고거래 안전 수칙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특히 노인분들을 위해 큰 글씨로 그림과 함께 설명한 안내서를 만들었죠. 절대 선입금하지 마세요. 직거래를 거부하면 사기일 가능성 높음. 너무 싼 물건은 의심하세요. 판매자 프로필과 이전 거래, 내역 확인, 통화 한 번이라도 꼭 하세요. 이 안내서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구청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전 지역으로 배포됐죠. 그리고 실제로 중고거래 사기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내 순자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요.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위험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걱정돼요. 걱정 마. 나도 조심하고 있어. 조심한다면서 지난번에는 집에 협박 전화도 왔잖아요. 맞아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신고한 후 우리 집에 협박 전화가 왔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죠. 순자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우리 동네 노인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렇긴 한데 당신도 이제 나이가 뭐 아직 팔팔한데. 순자가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알았어요. 당신이 하는 일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제발 조심해요. 나한테 당신밖에 없잖아요. 고마워, 순자야. 그때 순자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맞다. 오늘 노인정에서 들었는데 또 새로운 사기가 나타났대요. 뭔데? 무슨 투자 사기래요. 코인인가 뭔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노인분들한테 투자하면 돈을 2배로 불려준다고. 또다시 새로운 사기꾼들이 나타난 거였어요. 그것도 이번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쥐고 싶었지만 아직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죠. 내일 노인정에 가서 자세히 알아볼게. 또 나서려고요?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순자는 한숨을 쉬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당신 성격에 가만히 있지도 못하겠죠. 대신 이번엔 정말 조심해요. 투자 사기는 더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조직적이고 돈도 많대요. 알았어. 조심할게.
그날 밤 저는 투자 사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암호화폐, 주식, 부동산, 최신 투자 사기 수법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역시나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노인들을 노리는 수법이 악랄했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실제 수익을 내줘서 믿게 만든 다음 큰 돈을 투자하게 유도하는 거였어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인정으로 갔어요. 이미 몇몇 분들이 그 투자 설명회에 다녀왔더라고요. 아이고, 철민이. 너도 들었어. 그 투자 말이야. 나는 벌써 100만 원 넣었어. 다음 달에 200만 원 된대. 이미 시작됐구나.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신중하게 물었어요. 어르신, 그거 어떤 회사예요? 투자 상품은 뭐고요? 뭔 회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그냥 돈만 맡기면 알아서 불려준대. 전형적인 사기 징후였어요. 투자 상품도 제대로 모르면서 돈만 맡긴다니. 저는 바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알아보니 골든 퓨처라는 회사였어요. 겉으로는 번듯한 투자 자문 회사처럼 보였지만 파고들어 보니 실체가 없었어요. 사무실도 임시로 빌린 곳이었고 직원들도 모두 아르바이트생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이미 여러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모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곧 잠적할 계획이라는 정보도 입수했죠. 지리간이 없었어요. 저는 즉시 피해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 투자 회사 사기예요. 지금 당장 돈을 빼야 해요. 하지만 이미 세뇌된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철민이, 무슨 소리야? 나는 벌써 수익 10만 원 받았어. 그게 미끼예요. 나중에 큰 돈 넣으면 다 잃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경고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의 사무실에 잠입하기로 했어요. 물론 불법이었지만 사람들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밤늦게 저는 그들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문서들을 발견했죠. 피해자 명단, 도주 계획, 심지어 위조된 투자 실적 자료까지. 저는 이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이 증거를 가지고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갔어요. 그리고 언론사에도 제보했죠. 즉시 수사가 시작됐고 골든 퓨처의 계좌가 동결됐어요. 대표를 포함한 주범들은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해외로 도주하려던 참이었죠. 만약 하루만 늦었어도 수십억 원이 사라질 뻔했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비록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리고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이 찾아와 사과했어요. 철민이 형, 미안해. 형 말을 안 믿어서. 괜찮아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어요. 특히 노인 대상 투자 권유는 더욱 엄격하게 규제됐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더 크고 위험한 사기꾼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곧 제 예감은 맞아떨어졌어요. 골든 퓨처 사건이 끝난 지 2달 후 2021년 가을이었어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노인정에 모이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평소에 수다스러운 김 할머니가 요즘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김 할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으신데.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런데 옆에 있던 박 할머니가 슬쩍 말했어요. 김 씨가 요즘 돈 좀 벌었나 봐.
새 옷도 사고 손자들 용돈도 팍팍 준대. 뭔가 수상했어요. 김 할머니는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돈이 생겼다. 저는 조심스럽게 더 물어봤죠. 할머니, 혹시 어디 투자하신 거예요? 김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설마 또 그런 투자 사기 회사는 아니겠죠? 아니야. 이번엔 달라. 정말 믿을 만한 곳이야. 벌써 3개월째 매달 수익금을 받고 있다고. 3개월째 수익금을 받고 있다. 이건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특징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돈을 주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드는 수법이죠. 할머니,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실버 드림 투자 클럽이야. 노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투자 클럽이래. 실버 드림 투자 클럽. 이름부터 노인들을 타깃으로 한 게 명백했어요. 저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죠. 알아보니 이 클럽은 굉장히 교묘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투자 회사처럼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졌죠. 마치 비밀 결사처럼요. 그리고 새로운 회원은 기존 회원의 추천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 할머니도 5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50만 원씩 받고 있었죠. 연 수익률 120%라니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저는 김 할머니에게 부탁했어요. 할머니, 저도 그 클럽에 가입하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철민이도 관심 있어. 그런데 가입비가 좀 비싸. 100만 원이야. 가입비가 100만 원. 이것도 수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려면 직접 들어가 봐야 했죠. 며칠 후, 저는 김 할머니의 추천으로 실버 드림 투자 클럽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세미나실이었어요. 들어가니 10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죠. 앞에서 젊은 남자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지금까지 받은 수익 만족하시죠? 이게 바로 실버 드림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분위기가 마치 종교 집회 같았죠. 그리고 곧 충격적인 제안이 나왔어요. 오늘 특별히 VIP 회원을 모집합니다. VIP 회원이 되시면 수익률이 2배. 최소 투자금 5천만 원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노인들의 전 재산을 노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신청했어요. 이미 세뇌가 된 거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몰래 사무실 쪽으로 가서 둘러봤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달까지만 더 모으고 튀어야 해. 경찰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얼마나 모였어? 지금까지 200억 정도. 이번 VIP 모집하면 300억은 넘을 거야. 300억.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저는 즉시 녹음을 시작했죠. 해외 계좌 준비됐어. 당연하지. 다음 주에 싱가포르로 떠날 거야. 이 늙은이들이 알아차릴 때쯤이면 우린 이미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빠져나와서 즉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미온적인 반응이었죠. 증거가 부족해요. 녹음도 불법이고 답답했어요. 다음 주면 300억이 사라지는데 법적 절차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저는 직접 행동하기로 했어요. 먼저 투자클럽 회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어요. 김 할머니를 통해 회원 명단을 얻었죠. 그리고 한 명씩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어요. 어르신, 그거 사기예요.
다음 주에 돈 들고 도망갈 계획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시기하는 사람 취급했죠.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묘안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먼저 언론에 터뜨리는 거였죠.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서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 PD를 찾아갔어요. PD님, 이거 정말 큰 사건이에요. 300억 투자 사기예요. 다음 주에 도망간다고요. PD가 자료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정말이네요. 당장 취재팀 꾸려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날 밤 긴급 뉴스가 나왔어요. 300억 원대 노인 대상 투자 사기 일당, 해외 도피 직전 덮쳐. 방송이 나가자마자 경찰이 움직였어요. 실버 드림 투자 클럽 사무실과 주범들의 집을 동시에 급습했죠. 주범 5명은 모두 체포됐고 동결된 자금은 180억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이미 빼돌린 후였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어요. 특히 전 재산을 투자한 분들은 정말 비참했죠. 김 할머니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철민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욕심이 앞섰나 봐. 할머니, 괜찮아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사건 이후 저는 투자 사기 예방 10계명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연 수익률 10% 이상은 의심하라. 원금 보장한다는 말은 100% 거짓. 친구가 추천해도 직접 확인하라. 서두르게 만들면 사기다. 비밀스러운 투자는 없다.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확인. 계약서 없는 투자는 절대 금물. 현금 요구하면 도망쳐라. 노인 특화 상품은 대부분 함정. 의심되면 무조건 전문가 상담. 2022년 봄, 코로나가 조금씩 풀리면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등장했죠. 바로 렌탈 사기였어요. 우리 옆집에 사는 정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제게 자랑을 했어요. 철민이, 나 정수기랑 공기청정기 새로 들였어. 렌탈로. 한 달에 10,000원씩만 내면 된대. 10,000원이요. 그게 가능해요? 응. 정부 지원 사업이래. 노인 가구 특별 혜택이라고. 또 정부 지원.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였죠. 저는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계약서를 보니 함정이 숨어 있었어요. 첫 3개월은 10,000원이지만 그 후에는 10만 원으로 오른다는 조항이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었죠. 게다가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3개월 후에는 10만 원이에요. 뭐, 그런 말은 없었는데. 정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판매원은 분명 평생 10,000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그 회사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고객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500만 원입니다. 설치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렌탈 사기였어요. 특히 계약서를 잘 읽지 않는 노인들을 노린 수법이었죠. 저는 이 회사를 조사했어요. 행복한 생활 렌탈이라는 회사였는데 알아보니 이미 여러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영업하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 넘었죠. 더 악질적인 건 이들이 노인들의 주민등록번호로 휴대폰까지 개통했다는 거였어요. 렌탈 계약할 때 본인 확인한다며 받은 개인정보로 불법적인 일을 한 거죠. 저는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만 해도 12명이나 됐어요. 인근 아파트까지 합치니 50명이 넘었죠. 여러분, 우리가 당했어요. 이제 함께 싸워야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겁을 냈어요. 그 사람들이 조폭 같던데. 계약 해지하려고 했더니 협박하더라고. 실제로 이 회사는 조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했죠.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았고요.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정면 대결 대신 그들의 약점을 찾기로 한 거죠. 먼저 그 회사 직원 중 내부 고발자를 찾았어요. 다행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젊은 직원이 있었죠. 그를 통해 회사의 영업 매뉴얼과 내부 문서를 입수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노인 공략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정부 지원, 복지 혜택 강조, 작은 글씨로 중요, 조항 숨기기, 자녀 없는 독거노인 집중 공략, 계약서는 절대 복사본 주지 말 것, 해지 요구 시 강압적 대응. 이건 명백한 조직적 사기였어요. 저는 이 문서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했어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도 신고했죠. 그런데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박철민 씨, 우리 회사 일에서 손 떼. 안 그러면 가족이 다칠 수도 있어. 협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디 한번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다음 날 정말로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손자가 무서워했죠. 여보, 이제 그만해요. 무서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피해자들이 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렌탈 사기 회사, 폭로자 가족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죠. 여론이 들끓자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드디어 행복한 생활 렌탈 본사를 압수수색했죠.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조직적 사기, 공갈, 협박, 개인정보 도용. 대표와 간부들은 모두 구속됐어요. 특히 조폭과 연계된 부분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됐죠. 피해자들은 계약 해지는 물론 그동안 낸 돈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정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철민이, 자네 아니었으면 평생 그 놈들한테 시달렸을 거야. 정말 고맙네. 이 사건을 계기로 렌탈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배포했어요. 계약서는 꼼꼼히, 특히 작은 글씨 주의,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속지 말 것, 즉시 계약하라고 하면 거절, 가족과 상의 후 결정, 중도 해지 조건 반드시 확인, 녹음이나 녹화로 증거 남기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즉시 신고. 렌탈 사기와의 싸움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사기꾼들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고. 전국의 사기 파이터들을 연결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한 거죠. 지니어 가디언즈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회원이 10명 정도였는데 6개월 만에 5,000명이 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사기와 싸우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 전략을 짰어요. 특히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나면 즉시 전국에 경보를 발령했죠. 이 네트워크는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2022년 가을,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노인보호 공로상을 받았어요. 상금도 있었는데 전액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기부했죠. 시상식에서 제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사기꾼들아, 들어라. 우리 노인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 너희가 아무리 교묘한 수법을 쓴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하지만 진짜 큰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다음에 만난 적들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국제적으로 조직된 보이스피싱 조직, 그리고 수백억을 굴리는 다단계 조직이었죠. 존자는 걱정했어요. 여보, 이제 너무 큰 조직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존자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지. 그래도 조심해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걱정 마.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지니어 가디언즈가 있잖아. 그렇게 2022년이 저물어 갔어요. 그리고 2023년,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극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박철민 선생님이시죠?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국제 조직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국정원. 일이 정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죠. 우리 동네,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2023년 1월, 국정원 요원이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젊은 여성 요원이었는데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죠. 박철민 선생님, 저는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 김수진입니다. 선생님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특히 시니어 가디언즈 활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저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일이시죠? 최근 중국에 본부를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 노인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피해액만 500억 원이 넘어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00억 원. 상상도 못할 규모였어요. 김 요원은 파일을 꺼내 보여줬죠. 이 조직은 골든 브릿지라고 불립니다.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의 콜센터를 두고 있고 한국인 직원만 200명이 넘어요. 이들은 AI를 이용해 목소리를 변조하고 딥페이크로 영상 통화까지 합니다.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싶었어요. 제가 알던 보이스피싱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들이 특히 노인분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미끼 역할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적해서 국내 협력자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특별 훈련을 받았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빼내야 하는지. 일주일 후, 계획대로 제 정보를 일부러 노출시켰어요. 온라인 복지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했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3일 후,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야, 나.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손자를 사칭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누구니? 민수야. 민수? 할아버지, 나 지금 큰일 났어. 교통사고를 냈는데. 저는 훈련받은 대로 당황한 척 연기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다친 데는 없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 합의금이 필요해. 5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많이? 전화하면서 동시에 국정원에서 준 특수 장비로 역추적을 시작했어요. 신호가 필리핀에서 오고 있었지만 국내 협력자를 통해 중계되고 있었죠. 할아버지, 지금 당장 안 주면 난 감옥 가. 제발. 목소리가 정말 진짜 같았어요. AI 기술로 제 손자 목소리와 비슷하게 만든 거였죠. 보통 노인이라면 완전히 속았을 거예요. 알았다. 민수야.
어디로 보내면 되니? 계좌번호를 받았어요. 국정원에서 바로 그 계좌를 동결시켰죠. 그리고 계좌 주인을 추적했어요. 그런데 이 조직 정말 치밀했어요. 대포 통장도 3단계로 거쳐서 사용했고 돈을 받자마자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렸죠.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국정원과 경찰 합동으로 대규모 작전이 시작됐어요. 제가 미끼 역할을 계속하는 동안 수사팀은 국내 협력자들을 하나씩 잡아들였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조직의 국내 총책이 바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 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저는 그를 직접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기록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어느 날 새벽, 그가 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것 같았죠.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국정원에 연락했고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그의 집에서 나온 증거는 충격적이었어요. 피해자 명단이 10만 명이 넘었고 총 피해액은 3천억 원에 달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됐어요. 70대 할아버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의 결정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났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체포된 총책이 감옥에서 제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박철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 조직은 아직 살아있고 당신과 당신 가족은 평생 우리의 표적이 될 것이다. 협박이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터졌어요. 이번엔 바로 우리 아파트 안에서였죠. 2023년 봄, 노인정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자신을 웰빙 코디네이터라고 소개했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라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처음엔 그냥 건강 상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료로 혈압도 재주고 건강 체조도 가르쳐주고 간식도 가져다주고 노인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제가 특별한 사업 기회를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다단계였어요. 글로벌 헬스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건강식품을 팔고 다른 사람을 가입시키면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죠. 제품을 한 세트 300만 원 구입하시면 판매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가입시키면 100만 원씩 보너스. 욕심이 발동한 몇몇 노인분들이 가입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친구들, 친척들에게 권유하기 시작했죠. 우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다단계 판매장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개입하기로 했어요. 먼저 글로벌 헬스 네트워크를 조사했죠. 역시나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회사였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아래 단계 사람들의 돈으로 위 단계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방식이었죠. 제품은 그저 명목일 뿐 실제 가치는 없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회사가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노인들을 세뇌시켰죠. 이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성스러운 사명입니다. 김미라는 매주 성공 간증회를 열었어요. 돈을 번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였죠. 물론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이었어요.
우리 아파트의 최할머니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전 재산 2천만 원을 투자했죠. 그리고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며 가입을 권유했어요. 철민 씨, 당신도 해봐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우리 함께 부자 되어요. 할머니, 이거 다단계예요. 위험해요. 무슨 소리?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미국에서는 정식 비즈니스래요. 이미 세뇌가 된 상태였어요. 논리적 설명이 통하지 않았죠. 저는 작전을 바꿨어요. 김미라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한 거죠. 알아보니 그녀는 이미 여러 번 다단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이름도 바꿨고 외모도 성형으로 바꿨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김미라가 우리 아파트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통장 정보, 가족 관계, 재산 규모 등을 모두 파악해서 본사에 보고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다단계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노인 착취 사업이었죠. 저는 증거를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어요. 동시에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깊이 빠진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가짜 성공 간증회를 열기로 한 거죠. 저는 시니어 가디언즈 회원들과 함께 계획을 짰어요. 김미라가 주최하는 간증회에 우리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거였죠. 그리고 준비한 질문들로 김미라를 궁지에 몰아넣기로 했어요. D-Day. 호텔 연회장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김미라는 열정적으로 사업 설명을 했죠.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노인들이 일어설 때입니다. 글로벌 헬스 네트워크와 함께.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김미라 씨, 아니 본명 박정숙 씨, 당신 2018년에 불법 다단계로 처벌받았죠? 장내가 술렁였어요. 김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게 무슨... 여기 판결문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또 사기죄로 처벌받았죠? 다른 회원들도 일어나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제품 원가가 10,000원인데 왜 100만 원에 파나요? 본사 주소가 왜 계속 바뀌나요? 미국 본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없지 않나요? 김미라는 당황해서 우물쭈물했어요. 그때 제가 결정타를 날렸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글로벌 헬스 네트워크 본사가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순간 장내가 뒤집어졌어요. 김미라는 도망가려 했지만 입구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체포됐죠. 그날 글로벌 헬스 네트워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웠죠. 특히 전 재산을 투자한 최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철민 씨,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욕심이 화를 부른 거야. 할머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저는 노인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경제 상식, 투자의 원칙, 사기 예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특히 황금률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했죠. 2023년 여름, 저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어요. 이번엔 정말 거대한 적이었죠. 바로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 사기 조직이었어요. 어느 날 익명의 제보가 왔어요. 박철민 선생님, 조심하세요. 당신이 건드리면 안 되는 조직이 있어요. 그들은 정치권, 검찰,
경찰 모두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서운 경고였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물러설 수 없었죠. 제보자가 말한 조직은 실버 케어 그룹이었어요. 겉으로는 노인 요양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거대한 사기 조직이었죠. 그들의 수법은 이랬어요. 먼저 무료 건강검진으로 노인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가짜 진단으로 겁을 줍니다. 암 초기, 치매 전조 증상 같은 거짓 진단을 내리죠. 그리고 자신들의 요양원에 입소하면 치료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입소하면 재산을 모두 요양비로 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심지어 집까지 팔게 만들죠. 그리고 돈을 다 뺏고 나면 열악한 시설로 옮기거나 쫓아냅니다. 피해자가 수천 명, 피해액은 5천억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죠. 정치권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거대한 조직과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시니어 가디언즈 전체가 나섰어요. 전국 5천 명의 회원이 함께 싸우기로 한 거죠. 먼저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어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를 찾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직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 실버 케어 그룹의 실체를 파헤쳤죠. 충격적인 문서들이 나왔어요. 정치인들에게 준 뇌물 리스트, 검사와 경찰 간부들과의 유착 관계, 그리고 노인들을 속이는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언론사에 제공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보도를 거부했죠.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용감한 기자가 나타났어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젊은 기자였죠. 선생님, 제가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6개월간 취재했어요. 위험한 순간도 많았죠. 미행당하고 협박받고 심지어 교통사고를 가장한 공격도 있었어요. 2023년 가을 드디어 그 기사가 터졌어요. 실버 케어 그룹의 검은 진실 5천억 노인 재산 갈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처음엔 실버 케어 그룹이 강하게 부인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했죠.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특히 내부 고발자들이 직접 나서서 증언하자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우리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던 거예요. 다행히 제가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경찰도 빨리 왔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죠. 순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목숨이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순자야,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이 이긴 거야. 그럼 피해자들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노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버 케어 그룹의 피해자들, 그 가족들,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로 모였죠. 박철민 선생님을 지키자. 노인의 존엄을 지키자. 사기꾼들을 처벌하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도 주목했고 정치권도 무시할 수 없게 됐죠. 그때 실버 케어 그룹의 회장이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60대의 점잖아 보이는 남자였죠. 박 선생님, 합의하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보상하겠습니다. 대신 이 일은 여기서 끝내주시죠. 100억.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솔직히 잠깐 흔들렸어요. 그 돈이면 피해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돈으로 피해자들을 전액 보상할 수 있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그럼 안 됩니다. 전액 보상과 당신들의 처벌, 그게 제 조건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 선생님,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뒤에는 알아요. 정치인들, 검찰, 경찰 간부들이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나갔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그 후 정말 험난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실버 케어 그룹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저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으로 고소했어요. 언론 플레이도 시작했죠. 저를 돈에 미친 노인, 관심병 환자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시니어 가디언즈와 시민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뭉쳤죠. 변호사들도 무료로 변론을 맡아줬고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실버 케어 그룹의 회계 담당 임원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가 가져온 장부에는 모든 비리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실버 케어 그룹의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됐어요. 회장도 결국 구속됐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법정에서 제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재판장님, 저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도 인간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렸죠. 2024년 봄 판결이 나왔어요. 회장은 징역 20년, 임원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배상 명령이 내려졌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보호특별법이 제정됐어요. 노인 대상 사기를 가중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었죠. 그리고 정부 차원의 노인 사기 예방 센터가 설립됐어요. 제가 자문위원장을 맡게 됐죠. 2024년 여름,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대통령이 제 손을 잡고 말했죠. 박철민 선생님,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기꾼들은 계속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가을, 메타버스 사기가 등장했어요. 노인들에게 가상 부동산을 팔면서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는 신종 사기였죠.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사기도 극성이었어요. 손자 목소리를 완벽하게 따라해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었죠. 저는 계속 공부했어요. 72살에 코딩을 배우고 AI를 공부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손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 대학생 같아요. 손자야,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어. 사기꾼들이 신기술을 쓰는데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막겠어. 시니어 가디언즈도 진화했어요. 이제 회원이 5만 명을 넘었고 전국 모든 시도에 지부가 생겼죠. 우리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타나면 즉시 경보를 발령했어요. 특히 AI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자원봉사로 만들어준 건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사기 가능성을 알려주는 앱이었죠. 2024년 겨울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어요.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이 한국 노인들을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사랑을 속삭이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죠. 피해자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70대 할머니였는데 온라인에서 만난 미국 의사에게 3억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대요. 할머니는 펑펑 울었어요. 돈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거죠. 저는 이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인터폴과도 협력했죠. 알고 보니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국제 범죄 조직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었죠. 6개월간의 추적 끝에 한국 내 공범들을 모두 검거했어요. 그리고 피해 할머니의 돈도 일부 회수할 수 있었죠. 할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돈보다 제 자존심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 계속할 힘을 줬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 그게 제 사명이었던 거죠. 5년 후, 그리고 지금 2025년 현재 저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이제 75살이 됐지만 아직도 정정해요. 순자는 여전히 걱정하지만 이제는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줘요. 시니어 가디언즈는 이제 10만 명이 넘는 거대의 조직이 됐어요. 정부 공식 파트너로 인정받았고 유엔에서도 모범 사례로 소개됐죠. 전 세계에서 우리 모델을 배우러 옵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막은 사기 피해액만 1조 원이 넘어요. 구속시킨 사기꾼만 500명이 넘고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노인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노인들은 더 이상 쉬운 먹잇감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서로를 도우며 당당하게 맞서 싸웁니다. 얼마 전 한 젊은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글쎄요, 제가 숨 쉬는 날까지겠죠. 아니, 제가 없어져도 시니어 가디언즈는 계속될 거예요.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니까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편안한 노후를 포기하고 이런 위험한 일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은퇴 후에 진짜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남을 돕는 것, 정의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최근에 손자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법대를 나와서 검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처럼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며칠 전 우리 동네 노인정에 갔어요. 5년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노인들이 서로 최신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건 바로 신고하더라고요. 김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철민이, 이제 우리도 만만치 않아. 사기꾼들이 오히려 우릴 무서워한대. 맞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사들이에요.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자 사기꾼들과 싸우는 날카로운 창이죠.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기꾼들은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진화해야 해요. 배우고 단결하고 싸워야 해요.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집니다. 아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어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한 명이 당하면 분하지만 모두가 일어서면 세상이 바뀝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용기를 얻으셨다면, 한 분이라도 사기를 피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함께 이깁시다. 오늘도 제 전화벨이 울려요. 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겠죠. 저는 일어섭니다. 아직 제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보세요. 네, 제가 박철민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 또 새로운 사기 수법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을 보며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내일도 싸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동네 사기꾼 잡는 할아버지 박철민의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됐어요. 정의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됐죠. 순자가 차를 가져다 줘요. 여보, 차 한잔 하고 쉬어요. 고마워, 순자야.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셔요. 5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고 앞으로도 이겨낼 거니까요.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아마 또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이겠죠. 저는 일어섭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들어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니까요.